안녕하십니까. 마침내 포스트 모더니즘의 헌장문서,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원서로 보면 1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참 깊은 의미가 있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예도가 크리스마스 때, 그죠? 시작했던 1000명 구독 돌파를 기념하면서 예도가 유튜브 만든 지 한 6, 7개월 만에 했던 건데, 벌써 3월이 됐어, 그죠? 3월이 됐고, 지금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특히 구조주의자와 후기 구조주의자들에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읽혔고, 여기에는 데리다, 락강, 들레즈, 또한 푸코도 독특한 방식으로 이 문서를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어쨌든 푸코는 도덕의 계보학 쪽에서 완전한 영향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문서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진리가 얼마나 그 안에 은유를 포함하고 있고, 니체가 이런 선언을 한 이후에 진리의 담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오늘날 하이데거 이후에 해석학의 토대 위에서 진리는 언제나 사건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사건 속에는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니체의 선언이, 그죠? 매우 중요한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관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느 누가 진리를 주장하든 간에 거기에는 그 인간의 자기도 모르는 욕망과 본능과 그 인간의 야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번째에서 아침에 끝냈던 그 부분에서 예도는 오늘 13번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헌장문서, 맨 앞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 헌장문서를 들고 나가고, 만화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 뒤에 하이데거가 서 있고, 프로이트, 막스는 또 그 옆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서 있고, 니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데리다, 그죠? 락강, 그 다음에 푸코, 들레즈, 폴 리퀘르, 이런 학자들이 또한 있으며, 아감벤과 지제까지도,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칸트를 해체하면서 나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헌장문서 강독을 마지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직관으로부터 우리는 직접, 그죠? 직접 어떤 도식의, 유령적 도식의 땅으로 직접 규칙적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유령적 도식을 통하여 도식의 땅인 뭐죠? 추상의 땅이라 그래. 다른 말로 Das Land der Abstraktionen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추상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규칙적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식을, 칸트의 도식의 개념을 유령적인, 유령과 같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어. 게슈펜스티슈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니체가 사용했다라는 거, 그죠?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관으로부터 요술을 부려서
우리가 도식을 통하여 어떤 오성의 요거는 예도가 코멘터리를 다는 거예요. 오성의 어떤 그러한 추상의 땅으로 직접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참 우리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최초의 은유와 감각 직관의 은유들을 포기함으로써만, 그러나 그런 가면을 쓰고서만 우리는 개념의 건축물과 학문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니체의 어떤 선언이 들어있겠죠. 계속 나갑니다. 자, 이러한 직관을 위한 단어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직관은 말로 확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념의 건축물로 직관의 어떤 그러한 감각 직관의 그러한 삶의 본능은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필지 직관을 위한 다스보르트 니트 게마하트 어떤 단어도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직관을 위해서. 이해가 돼요? 언어로 표현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가면을 쓰면서 이 삶의 직관적 본능을 매 순간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니체의 교훈이 들어있겠죠. 자, 계속 나갑니다. 인간이 이러한 직관을 볼 때 인간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결코 어떤 단어로 그것을 형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인간은 이러한 직관을 볼 때 순수히 금지된 은유를 사용하여 전대미문의 개념의 숙명을 사용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은유적으로만 사용되고 전대미문의 인간의 숙명이 언어로 밖에는 이러한 삶의 본능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베그리프스 피궁은 독일어로 숙명, 운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의 숙명을 따라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삶의 본능적 감각의 의미는 확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다 생각나죠? 의미는 확정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적어도 오래된 옛 개념의 한계를 허물어뜨리고 그 개념의 한계를 경멸함으로써만 강력한 현존하는 직관의 인상에 창조적으로 순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한계를 허물어뜨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했던 특정한 어떤 개념의 건축물을 허물어뜨리고 조소하고 경멸함을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감각을 통하여 현존하는 직관의 인상에 우리의 인식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관과 개념의 어떤 관계를 니체가 해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연결하는 뭐죠? 도식, 칸트의 도식의 개념, 감각 외적 형식인 시간과 그 다음에 오성의 개념을 연결하는 이 도식은 유령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비아냥거리는 거겠죠, 니체가. 그죠? 그래서 자, 계속 나갑니다. 이제는 니체가 마지막으로 개념적 인간과 직관적 인간의 유형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이성적 인간, 이건 누구야? 개념적 인간이죠.
오성의 법칙에 따르는 그러한 이성적 인간. 또 한 가지는 추상의 법칙, 도식의 유령을 따라서 규칙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성적 인간과 디오니소스적인 직관적 인간, 감각적이고 직관의 어떤 그러한 본능을 따르는 그런 인간 유형이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시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들어가? 니체는 당연히 직관적 인간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유형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그러한 절제하는 삶은 어디에 들어가겠어? 이성적 유형의 인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 인간과 직관적 인간이 나란히 서 있는 시대가 존재하는데, 자, 이성적 인간은 직관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어. 맞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에 대하여 절제해야 되는데 욕망에 대하여 칸트식으로 말하면 직관에 붙어 있는 그 욕망에 따라가게 되면 불안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성적 인간은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칸트의 사유에 의존해서 칸트를 또 까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은 직관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직관적 인간은 추상에 대한 경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추상에 대한. 추상은 뭐죠? 에브스트랙션, 아브스트락지온. 이건 뭔가 하면은 이성적 인간을, 오성적 인간, 이성적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따라오셔요. 그래서 이 후자는 뭐야? 직관적 인간은 또한 비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 인간은 비예술적이야. 여러분 이제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관적 인간의 유형은 미학적 인식론 쪽으로 가 있고, 삶을 아름다움과 어떤 위장으로서 이 삶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죠? 그러한 예술가적 인식론을 따라가는 게 바로 직관적 인간이고, 이성적 인간은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압제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이거를 헤르만 헤세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이성적 인간은 나르치스와 같은 인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직관적 인간은 골드문드와 같은 그러한 인간이겠죠. 그죠? 요 개념을 생각을 못했네. 요거를 또 연결해서 강의를 하나 열어야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양자는 어쨌든 삶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래? 베게렌 위벌 다 슬레벤 주 헤얼쉔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삶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어. 이 과정에서 예술가적 유형의 인간은 이 삶의 어떤 미학적이고 아름다운 것에 관계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성적 인간은 종교적 절제라든지, 그 다음에 규칙성, 그 다음에 또 오성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겠지. 그죠?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잘 따라가서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는 언제나,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한참 직관적인 인간 유형을 따라가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니체는 항상 글쓰기가 이래. 마지막 결론에서 니체는 결정 불가능성에 붙잡혀 있어. 니체의 문체는 어느 쪽에 편을 드는 것 같지 않아.
그러나 니체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니체는 디오니소스 쪽, 그 다음에 직관적 인간 유형에 가 있는 거예요. 나르치스가 아니고 골드문트 쪽입니다, 여러분. 문체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결정 불가능성. 이 데리다의 그 용어인데, 여러분 니체의 문체로부터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이성적 인간은 미리 염려하고 자기의 명민함과 규칙성을 사용하여 가장 주요한 그러한 결핍을 충족하는 법을 알므로써 삶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저 직관적 인간은 삶에 대하여 과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웅으로서 저 필요와 결핍을 보지 않고 오직 가상과 아름다움 쪽으로 위장된 삶을, 그죠? 이 세계의 삶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된 그런 삶을 실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저 직관적 인간은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은 규칙성을 이용하고 자기의 명민함과 그리고 상당히 삶에 대하여 조심합니다. 그걸 폴졸게라 그럽니다. 그렇게 미리 어떤 사태에 대하여 배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심하는 거야. 절제하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폴졸게, 클루크하이트, 레겔 메시카이트, 이 세 개가 특징이고, 직관적 인간은 위벌 프로얼 헬트야. 그러니까 영웅적이고 과도한 기쁨을 누리고 아주 디오니소스적이잖아, 그죠? 그런 특징. 연예인적이고 연극적이고, 그죠? 이러한 예술가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직관적 인간의 유형이라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합니다. 그래서 직관적 인간은 고대 시대의 고대 그리스에서와 같이 자신의 무기를 그의 적대 반대 놀이를 하는 자보다, 그게 누구겠어? 이성적 인간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들 슈필은 반대 놀이를 하는 자는 누구야? 이성적 인간이야. 의역하면은 직관적 인간은 고대 그리스에서와 같이 자신의 반대 놀이, 곧 이성적 인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승리에 찬 방식으로 자신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거야. 맞죠? 감각적이고 삶에 대하여 직관적인 그런 인간은 이성적 인간보다 자신의 무기를 훨씬 더 승리에 찬, 그리고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 이런 직관적 인간이 자신의 무기를 휘두르는 바로 거기에서 어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장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기껏해야 어떤 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삶에 대한 예술의 지배가 토대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직관적 유형의 인간이 지배하는 곳은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또 예술이 삶을 지배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jener Vorstellung, 저 위장, jenes Verleugnen der Bedürftigkeit. 자, 저 결핍의 거부, 저 위장, jener Glanz, metaphorischen Anschauungen, 은유적인 직관의 저 찬란함, 그리고 기만의 저 직접성, 전부 다 예널 저로 연결되고 있어요.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저 위장술. 두 번째, 저 결핍을 거부하는 거. 세 번째, 은유적 직관의 찬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만의 직접성. 이해가 돼요? 인식과 삶의 어떤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인간 중심적인 언어 사용에서 오는 기만, 위장,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 유형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특징들은 직관적 인간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은 모든 삶의 표현은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돼. 그러니까 직관적 인간, 예술적 인간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곳에는 의역합니다. 문화가 형성되고 특정한 유형이 나타나는데, 저 위장술, 직접적인 저 어떤 은유적 직관의 찬란함이 나타나고, 기만의 직접성이, 이러한 모든 특징들이 삶의 표현 속에 들어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나갑니다. 집이라든지 어떤 걸음걸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는 흙으로 된, 점토로 된 어떤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필요가 그것들을 발명해 냈음을 드러내 주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것은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숭고한 행복과 올림피아의 어떤 구름 한 점 없는 어떤 놀이가 진지하게 표현되고 있기나 한 것처럼 보인다, 이래 되어 있어. 뭔 말이죠? 이거 여러분 못 따라옵니다. 니체 상당히 정신 차리고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항아리라든지 또 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점토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필요에 의하여 만든 거죠. 이성적 인간은 이런 사물들을 필요로 어떤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이해한다는 거야. 그러나 직관적 인간은 이러한 사물들의 자기의 예술성을 집어넣어서, 그죠? 직관적 인간은 이런 사물들에다가 속에서 숭고한 행복을 찾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자기의 예술적 놀이를 첨가해서 사물을 보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은 집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만든 거고, 술 항아리와 같은 점토 항아리는 술을 잘 마시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옷은 인간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이래 생각하잖아. 이러한 필요가 이런 것들을 발명해 냈다라고 생각해, 이성적 인간은. 그런데 직관적 인간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예술적인 특징을 집어넣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직관적 인간은 마치 이 모든 사물들 속에서 엄청나게 에얼하베네스 글리크,
숭고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직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술을 먹는 항아리에다가 예술적인 특징을 집어넣어.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연결시키고 자기의 무진장한 그러한 본능적 직관, 그 다음에 욕망의 어떤 느낌을 집어넣어서 사물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포스트 모더니즘 헌장문서 하나 전체적으로 읽는 것도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그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개념과 추상에 의하여 인도받는 인간이 이러한 개념과 추상을 통하여 불행을 방지하는 반면에, 뭔 말이죠? 이제 개념과, 여러분 이걸 잘 따라와야 돼. 개념과 추상에 의하여 인도받는 인간이 누구예요? 이성적 인간이죠. 이런 걸 잘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성적 인간은 개념이라든지 의역하면은 개념과 추상을 통하여 불행을 단순히 방지하고, 심지어 이 추상으로부터 행복을 강탈당하지 않고 이 불행을 방지하는 반면에 그리고 그는, 이성적 인간은 가능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려고 애쓰는 반면에 직관적 인간은 문화의 한가운데에 서서 이미 그의 직관으로부터, 그리고 악을 방지하는 것 이외에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어떤 밝음과 그 다음에 명랑함과 구원을 획득한다.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성적 인간이 그죠? 이성적 인간은 불행을 그냥 막고 그 불행을 단지 예방하고 방어하는 것에 신경 쓰는 거기에서, 직관적 인간은 문화의 한가운데 서서 그 직관으로부터 악을 방지하는 것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오는 밝음과 명랑함과 그 다음에 구원을 자기 것으로 에온테트, 어떤 열매를 거두듯이 그렇게 거두게 된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직관적 본능을 두려워하는 이런 이성적 인간은 이러한 자극적인 밝음과 어떤 삶의 충동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명랑함과 그런 삶의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술적 인간과 직관적 인간이 이러한 이성적 인간이 직접 본능적이고 삶에 민감한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거기에서 이성적 인간은 방어 기제를 갖고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인간.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절제의 인간, 이성의 인간이 어떤 여성과의 관계를 두려워해서 절제를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든 여성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방어 기제를 갖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반면에 직관적 인간은
이런 것들을 감행함으로써 만남을 통하여 어떤 특정한 두려움과 이성적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기를 침입하여 거기에서 이 삶의 본능이 주는 헬롱,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롱, 밝음과 아우프 화이트룽, 명랑함, 이런 것들을 열매로 수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를 생각하면 딱 이해가 돼요. 그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의 길을 갈 수 없어. 이해가 돼요. 절제하는 인간이요, 이성적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드문트와 나르치스가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들어오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직접 삶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은 못하고 거기서 방어 기제로서 이런 불행을 피하려 그래, 이성적 인간은. 그런데 직관적 인간인 예술가적 인간은 이런데 막 맞서서 막 경험하고 용기를 내서 그 중간으로 문화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이러한 햇빛을 직접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 인간은 들어온 것을 대가리를 써서 규칙성을 써서 그걸 경험하는 하고, 예술적 인간은 그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직접 거기에 뛰어들어서 경험한다라는, 이제 이해가 되죠. 참, 물론 하지만 의역합니다. 에얼은 직관적 인간이에요. 그게 직관적 인간은 그가 고통을 겪을 때 물론 훨씬 더 격렬하게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파토스적 인간이에요. 자, 더 나아가 그는 더 자주 고통을 겪어. 왜냐하면 그는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그가 옛날에 빠져들어갔던 그 함정에, 동일한 함정에 반복해서 빠지는 인간이에요. 이게 직관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인간이 이성적 인간이죠.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직관적 인간은 그런 게 없어. 예전에 그랬지, 지금은 또 다른 경험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동일한 함정에 동일한 함정에 계속해서 빠져, 구덩이에. 이게 바로 직관적 인간이에요. 참 독특한, 어떻게 결론을 이렇게 맺는지 몰라요. 이 작품이. 자, 그래서 고통을 겪어도 훨씬 더 격렬하고 자주 고통을 겪는 거야. 왜? 파토스적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인간이 좀 이렇게 예술가적 직관적 인간이 좋지, 모든 일에 그냥 너무 이성적이고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몰라, 얘도는 니체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칸트적인 것과 니체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인간한테는, 그죠? 그래야 인간을 조금 더 사랑할 줄 알고, 그죠? 때로는 파토스를 통하여 인간을 또한 인간에게 공감할 수도 있고, 그죠? 이성적 인간은 이런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너무 절제 없이 막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니체적 유형과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니체는 디오니소스 쪽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직관적 인간은 행복 속에서와 동일하게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도 비이성적이고, 직관적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비이성적이에요. 오히려 고통을 겪을 때 그는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술가, 연예인, 또 다양한 그러한 직관적 인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도가 볼 때는 헤르만 헤세는 확실히 니체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니체는 또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이 있고, 하여튼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고통 속에서 직관적 인간은 행복할 때도 비이성적이고, 고통 속에서도 비이성적이야. 그는 크게 비명을 지르고 비는데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해. 고통을 막 비명을 질러도 파토스가 너무 강해서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해요. 상당히 신랄하고 위로를 금방 얻으면 그거는 직관적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동일한 불행 속에서 스토아적인 인간, 여러분 여기서 스토아적인 인간이 누구야? 당연히 이성적 인간이죠. 스토아적인 게 얼마나 윤리적이고, 그죠? 여러분 알죠? 스토아 학파의 그 쾌락 개념도 상당히 윤리적이잖아, 여러분. 그 다음에 중립을 잘 지켜서 절도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우주로는 상당히, 그죠? 질서정연하고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불쾌감들이라든지 절제를 통하여 중용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스토아적인 어떤 그런 윤리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토아적인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이 직관적인 인간을 니체가 설명하다가 이제 다시 스토아적 인간으로 설명하면서 이성적인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따라올 수 있겠죠? 자, 스토아적인 인간,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고, an der Erfahrung verlehrt durch Begriffe, 개념을 통하여 자기를 제어하는 지히베헬션데, 그러니까 베헬션, 지배하다, 지히,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지배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자기를 억제한다는 이야기야, 여기서는. 베헬션은 그런 뜻입니다, 독일어로. 그러니까 개념을 통하여 자기를 억제하는 저 스토아적인 인간은 얼마나 다른 형태로 서 있는가. 누구와? 앞에서 설명했던 직관적 인간과 완전히 다른 유형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적 학파는 니체가 여기서 이성적 인간을 대변하는 그런 인간이야. 개념을 따라서 규칙을 지키고 도덕 법칙을 지켜서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 유형, 나르치스와 같은 인간 유형을 지금 스토아적인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얼데얼 존스턴 누얼. 자, 그렇지 않다면 오직 성실성과 그 다음에 진리와 기만으로부터의 자유와 그 다음에 매력적인 어떤 음습으로부터의 보호. 그러니까 뭔 말이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데 취해갖고 갑자기 내 안에서 욕망이 일어난다든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얻고, 이런 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윤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스토아를 이야기하는 거야. 첫째, 아우프리티카이트, 뭐예요? 성실성. 두 번째, 바르하이트, 진리. 세 번째, 프라이하이트 폰 토이숑엔, 감각적 속임으로부터 보호, 자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어떤 음수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스토아적인 인간은 이 말이야. 또 다른 말로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성적 인간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결국 불행 가운데에서 위장의 명작을, 위장은 뭐야? 위장술. 그러니까 뭔가를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는, 이런 위장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예술가적 위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명작, 위대한 작품, 메스터피스, 영어로, 독일어로 마이스터스틱, 어떤 명작, 명작이라 그러니까 좀 위대한 작품, 여러분, 대작, 걸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만들어내는 그런 걸작을, 이런 스토아적이고 뭐죠? 그 이성적 인간은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걸 싫어해. 그런데 불행 가운데에서 스토아적인 인간은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나 이성적인 인간은 위장이 만들어내는, 그 위장술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행복 가운데에서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스토아적 인간은 위장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걸작을 불행 가운데에서 벗어 던지고, 반면에 직관적 인간은 이런 것들을 행복 속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그러한 스토아적 인간은 어떤 쭈켄데스, 실룩거리는, 그리고 베베클리헤스, 움직이는 인간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 직관적 인간은 뭐야? 스토아적 인간은 도덕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아. 직관적 유형의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피부색이 있는 그러한 진짜 인간의 얼굴을 가진 반면에, 이러한 스토아적 인간은 가면을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해가 되죠? 인간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말하자면 이런 인간은 동일한 정도의 특성을 가진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윤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가면적이야. 그래서 칼 융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칼 융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원형 이론에서 인격이라는 개념은 가면이라는 개념과 일치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골드문트가 볼 때 나르치스의 그런 모든 삶들은 가면적인 삶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이거는 나르치스가 자기 스스로 골드문트에게 고백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욕망이 없어, 이런 거예요. 너는 그러면은 절제된 삶을 사는데 너의 무의식 속에는 그런 게 없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원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면을 쓰고 있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바꾸지도 않아. 맞죠? 절제의 인간. 당연하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이성적 인간은 자기 목소리를 날씨의 변화라든지
자기의 감각적 느낌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 절제하고 참고 이성적 유형의 인간, 그죠? 언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격적인 먹구름이 그의 위로 내비칠 때조차도 자기의 뭐죠? 목소리를 바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의 망토를 자기 몸에 두르고 외투를 두르고 느린 걸음으로 먹구름 아래를 조용히 느린 걸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헌장문서의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이 끝났어.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갑자기 먹구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먹구름이 나타나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직관적 인간은 먹구름이 나타났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이러한 날씨가 주는 그러한 분위기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성적 인간과 스토아적 인간은 그 먹구름 가운데에서도 목소리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망토를 두르고 외투를 두르고 조용히 먹구름 아래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니체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이 여러분 원문을 읽으면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사유를 따라왔습니까? 그죠? 예도가 또 중간에 할 게 너무 많아서 많은 강좌들, 미학 강좌, 또 건드려 놓은 것도 많고 이래갖고 했는데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라 하도 강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13번째 오늘 끝나게 됐는데, 끝나고 이제 정리해야죠, 여러분. 정리. 왜 도덕 외적 의미야? 도덕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도덕 외적 의미에서 진리와 거짓은 뭐야? 우리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과 이 삶이 주는 그러한 충동을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이러한 감각 직관으로부터 언제나 뭐죠? 은유를 통해서만 이 세계를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오히려 없고 인간 자체의 인식론 자체가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외적인 건 뭐야? 칸트의 인식론을 뒤집어서 무의식의 본능이라든지 감각 직관에 맞추어서 사유를 해보면, 그래서 실천 이성과 칸트가 말했던 순수 이성 비판을 뒤집어서 오히려 욕망의 관점, 인간의 충동적인 관점, 무의식적 관점, 프로이트를 앞서갔죠, 그죠? 이미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도덕 외적 의미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우리 인간은 인식론 자체가 예술가적인 가면과 위장을 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우리 방식대로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창조적으로 창조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최초의 은유들을 희생시켜서 개념을 형성하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미 그들이 생각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론 자체가 근본에 있어서 위장술과 거짓과 기망과 속이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은 이미, 그죠? 도덕을 떠나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예술가적인 미학적 인식론이 훨씬 더 인간의 근원에 가깝다는 것. 이것은요, 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의 본능과 충동을 강조하는 무의식적 세계를 함께 고찰했을 때 니체의 인간관이 훨씬 더 통찰력 있는, 특히 오늘날 프로이트와 락강이 나타난 이후에 칼 융도 들어가겠죠. 이러한 무의식적인 그러한 인간의 본능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통합적 인간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니체의 이 사유는 가히 혁명적인 포스트 모던의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꿈꾸는 세계와 현실 세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거. 맞죠? 우리는 언제나 나의 잃어버린 신화의 세계를 나의 해석 속에 집어넣어서 현실을 바로 바라본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폴 리게르의 철학을 적용시키면 역사의 사실과 이야기의 경계에서, 우리는 사실과 픽션의 경계에서, 리게르도 이야기했죠. 픽션과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 사실은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픽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모든 진리에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그죠? 그 다음에 들레즈와 데리다의 그러한 해체 이론, 들레즈의 이미지 개념, 이마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니체의 이러한 오늘 읽었던 13번째 강좌로 끝내는 이 니체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장 문서, 위벌 바르하이트 und Lüge im Außer moralischen Sinne라고 하는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에 다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1873년도에 이미 니체는 한 세기를 앞질러, 그죠? 이미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또 뭐 반세기도 되고 한 세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어차피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도 40, 50년대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13번째로서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 잘 사유를 잘 따라오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예도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직관적 인간 유형에 속합니까? 아니면 이성적 유형에 속합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유형이야, 나르치스의 유형입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내면 속에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 그죠? 그러나 조금 더 공존하지만 나르치스적 유형이 있겠고 골드문트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에 이 니체의 사유를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철학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양한 철학들을 이해하는데 이 문서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안 빼놓고 완독했다는 거, 그죠? 예도는 내일부터 다시 니체의 선악의 저편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 꼭 끝까지 들어주셔요. 처음부터 듣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